연료 탱크로리 하나가 불타는 장면, 그게 크림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장면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크림반도를 되찾으려면 상륙작전이 필요하다. 아니면 대규모 지상 공세가 필요하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뉴스에서도 전문가 좌담에서도 보통 이 그림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그 그림과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보급로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35대 이상의 러시아 군용 차량이 격파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 로이터는 크림 현지에서 민간 주유소까지 연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기지 안에서 숨겨졌어야 할 압박이 주민들의 일상에까지 새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아직 서 있는데 왜 러시아는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왜 크림반도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 앞에 있는 도로를 노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전쟁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싸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도가 잘 다루지 않는 층이에요. 표면에서는 트럭 몇 대가 불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구도가 나옵니다. 표면이 뭔지, 그 아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전쟁의 판세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 세 겹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케르치 다리부터 시작합시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2018년 개통 이후 러시아의 점령 의지를 상징하는 구조물이었어요. 크렘린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크림 지배의 물리적 증거, 군사 물자가 가장 빠르게 반도 안으로 들어가는 직통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리는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보안 경보, 드론 공격 경고, 강제 중단 조치, 다리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군사 수송 측면에서 보면 무너진 다리와 항상 멈춰야 하는 다리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리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탄약이 필요한 포대는 탄약이 언젠가 온다는 말로 버티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이 도착해야 포를 쏠 수 있습니다. 열차 한 편이 중요 화물을 싣고 다리를 건너려다 경보에 걸려 2시간을 대기하면 그 지연이 크림반도 어딘가 부대의 이틀치 계획을 바꿉니다. 경보가 울릴 때마다 차량이 줄을 서고 다음 호송대가 이 루트를 써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지연 하나하나가 쌓여서 전체 보급 리듬을 깨트립니다. 러시아는 케르치 해협의 페리 루트도 운영했습니다. 다리가 막혔을 때 화물을 옮길 수 있는 대안 경로였어요. 지휘관 입장에서는 다리가 안 되면 배로 간다는 유연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슬라바노에 대한 공격과 카브카스 항구에 대한 타격 이후 이 경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한 번의 극적인 타격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 한 척이 손상되고 항구 하나가 타격받는 것. 뉴스에서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규모입니다. 하지만 군수 장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가 쓰이지 못하면 지휘관은 두 번째 선택지를 잃습니다. 다리가 경보를 받고 페리도 위험하다면 이제 남은 루트는 하나뿐입니다. 점례체 웬 우크라이나 남부를 통과하는 육로, M14 고속도로, 타갈로그에서 마리우폴로 이어지는 루트, 그리고 베르덴스크와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이 길들. 러시아 입장에서 이 육로는 처음엔 대안이었지만 이제는 주 동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맥이 드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전장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의 중심 타격거리는 약 150에서 200km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트럭이 전선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갈로그 방향에서 마리우폴로 이동하는 도로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타격 범위 안에 있어요. 전선과 거리가 있다는 게 더 이상 안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 트럭 운전 기사들이 예전에는 타갈로그를 출발하면 마리우폴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 확신이 없어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전술적 효과입니다. 확실한 위험보다 불확실한 위험이 심리적으로 더 소모적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론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이미 위험한 구역을 운전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압박이에요. 드론 공격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먼저 감시 드론이 도로 위 호송대를 찾아내고
위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지휘부는 가장 가치 있는 차량을 식별해요. 연료 탱크로리는 1순위입니다. 불이 붙으면 도로가 막히고 그 자체가 도망칠 수 없는 병목이 됩니다. 탄약을 실은 화물차, 지휘 차량 역시 표적이 됩니다. FPV 드론이 뛰어들면 수초 안에 상황이 바뀌어요. 뉴스에서는 이걸 드론이 또 트럭 몇 대를 잡았다는 식으로 전합니다. 그 보도가 틀린 건 아닌데 뭔가를 빠뜨리고 있어요.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손실의 파급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탱크로리 하나가 불타면 연기가 도로를 덮습니다. 뒤에 오던 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옆으로 피하려 합니다. 그 이동 자체가 또 새로운 표적이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호송대가 갑자기 작은 조각들로 흩어지고 조각 하나하나가 속도를 낼지 멈출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계속 달리면 다음 드론을 만날 수 있고 멈추면 더 쉬운 표적이 됩니다. 차량 한 대의 손실이 10대의 행동을 바꿉니다. 10대의 지연이 다음날 전선의 포탄 보유량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드론 전쟁이 리듬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전 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수송을 야간으로 전환하고 호송대를 작게 분산시키고 위장 트럭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드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러시아가 적응하고 있다면 이 전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대응책은 한 가지 대가를 치릅니다. 느려지는 겁니다. 전자전 차량을 도로 보호에 투입하면 그 차량이 원래 있어야 할 전선에 구멍이 생깁니다. 호송대를 작게 쪼개면 한 번의 이동으로 나를 수 있는 화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야간 이동이 일반 카메라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열상 광학 장비는 어둠 속에서도 열 신호를 잡아냅니다. 위장 트럭은 처음 몇 번은 효과가 있지만 패턴이 파악되면 오히려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보호하면 느려지고 빠르게 가면 노출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빠져 있는 딜레마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는 크림반도 안으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돈바스와 마키우카 지역의 탄약 창고, 전력 시설, 병력 집결지도 지금 드론 감시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전선 뒤편이라고 안전하다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창고가 이동하면 보급 체계가 복잡해지고 부대가 분산되면 통신과 지휘 체계가 흐트러집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선과 후방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단순한 소모전이냐, 더 큰 작전의 준비냐, 이 질문이 진짜 핵심이에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크림반도 상륙 작전은 막대한 병력 피해와 정치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서방 지원의 지속 가능성, 동맹국들의 우려, 러시아의 전략 무기 사용 위협까지 직접 상륙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택한 전략이 다릅니다. 크림반도 자체를 먹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 요새를 정면 돌파하는 대신 요새에 들어가는 보급로를 끊는 겁니다. 이 전략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크림반도를 점령하기 전에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면 나중에 점령 비용이 낮아집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할수록 다른 전선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요. 한 곳을 압박하면서 전체 남부 전선의 러시아 자원을 동시에 소모시키는 구조입니다. 보급사슬을 한번 보세요. 로스토프, 온, 돈, 타간로그, 마리우폴, 베르덴스크, 멜리토폴, 크림반도. 이 이름들은 지도 위의 점이 아니에요. 연료가 통과해야 하는 단계들이고 탄약이 지나가야 하는 체인이고 부품과 식량과 교체 병력이 흘러가야 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 하나가 불안정해지면 그 압박은 체인 전체로 번집니다. 거리로 따지면 타간로그에서 크림반도까지는 500km가 넘습니다. 매 킬로미터가 우크라이나에게 감시하고 기다리고 타격할 기회를 줍니다. 멈출 때마다 드론이 움직임을 포착할 시간을 더 줍니다. 지연될수록 다음 호송대가 더 중요해지고 그 중요도가 올라갈수록 더 노출됩니다. 크림반도 남부와 동부에 배치된 러시아 드니프르 집단군과 아조프 집단군 약 1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이 보급사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약 480km에 달하는 전선 전체가
이 후방 도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어요. 후방 도로가 흔들리면 전선이 흔들립니다. 연료가 늦으면 포가 줄어들고 탄약이 줄면 전선이 흔들립니다. 이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연료 호송대가 늦게 도착합니다. 탄약 드론이 목격됐다는 이유로 대기합니다. 수리팀이 손상된 장갑차에 부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야전 창고가 너무 쉽게 식별된다는 이유로 더 작은 장소로 옮겨집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누적되는 마찰입니다. 그리고 마찰이 쌓이면 군사조직은 느려지고, 느려진 군사조직은 전선에서 더 적게 쏘고 더 적게 움직이고 더 늦게 대응합니다. 자원이 줄어서지는 군대도 있지만 리듬을 잃어서지는 군대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남부군에게 일어나고 있는 게 어느 쪽인지 그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드론 공격이 항공 방어에 쓰이는 차량 연료를 실은 탱크로리를 태웠다면 그 폭발의 여파는 단순한 차량 손실을 넘어섭니다. 항공 방어망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다음 타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공격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군사기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크림반도 내부도 이미 압박을 받고 있어요. S-300, S-400 판치르, S 이 같은 방공 시스템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방어하는 눈과 방패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 타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하나가 손상되면 단순히 장비 하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방어망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을 한 장소에 오래 두면 위치가 파악돼 공격받습니다. 자주 옮기면 배치 효율이 떨어지고 구역을 덜 보호하게 됩니다. 크림반도에 더 많은 방공 자산을 보내면 다른 전선이 약해지고 적게 남기면 반도 자체가 더 취약해집니다. 어느 선택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소모전의 비대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저가 드론으로 러시아의 고가 방공 자산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10배, 20배씩 납니다. 러시아가 방공 미사일 한 발로 드론 하나를 잡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다음 드론 10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벨베크 같은 군 고엑스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나 폭격기는 활주로, 연료, 정비 인력, 탄약, 저장 시설, 레이더 지원이 모두 갖춰져야 운용됩니다. 기지 자체가 위험해지면 비행기는 있어도 쓸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 타격이 모든 항공기를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착륙과 정비와 보관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최근 보고된 FPV 드론 매복 전술이 이 위협을 한층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드론이나 드론 탑재 폭발물이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에서 은밀하게 대기하다가 항공기가 나타나거나 지상활동이 포착될 때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적이 멀리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근처에 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 인식 자체가 기지의 기능을 흔듭니다. 조종사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출격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스톰 섀도우 같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이 전체 구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드론이 방어 자산을 분산시키고 잔뜩 잡아당기는 동안 미사일은 더 가치 높은 표적 지휘시설, 레이더, 탄약 저장소, 해군 기반 시설을 정밀하게 때립니다. 러시아는 같은 구역에서 저가 드론, 장거리 드론, 순항 미사일, 근거리 파괴 전술을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각 위협을 막기 위한 자산이 다르고 그 자산들이 지금 동시에 소모되고 있어요. 역사에서 보면 요새가 무너지는 건 대부분 정면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보급선이 끊겼을 때입니다. 1944년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독일군은 도시를 직접 점령하지 않았어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기다렸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은 일본의 도서 방어선을 일일이 공격하는 대신 해상 보급선을 끊어 섬 안에 일본군이 스스로 약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강한 요새도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크림반도가 그 논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드론이 트럭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드론이 크림반도의 군사적 생존 가능성을 매일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겁니다. 지도 위의 통제와 실제 전쟁에서의 통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크림반도는 지금도 지도 위에서는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이터가 전하는 현지 연료 부족 소식과 지도 위의 그 주장은 서로 다른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군사기지로서의 크림반도와 점령지 주민의 크림반도, 이 두 현실이 지금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민간 주유소의 연료가 부족해진다는 건 압박이 더 이상 군사기지 안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보급 압박이 일상생활에 닿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군사적 전선과 내부 통제의 두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영토로 제시해온 크림반도에서 연료를 찾기 어려워진다면 그 서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국내 여론이 동요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크렘린이 관리하는 정보 공간 안에서도 일상의 불편함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처음에 탱크로리 하나가 불타는 장면을 말씀드렸죠. 지금 그 장면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처음엔 차량 한 대 손실로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이렇습니다. 그 트럭 한 대가 불타면서 15만 병력을 먹여 살리는 보급사슬의 신호가 갑니다. 이 도로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 다음 호송대는 속도를 낮추고 더 작게 쪼개고 야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결정 하나가 한 개 부대의 연료 보급 시간을 늦추고 그 지연이 작전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더 넓게 보면 그 탱크로리 하나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런 질문들이 남아 있어요. 다음 호송대가 이 경로를 택할까요? 우회할까요? 우회하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그 시간 동안 전선의 포대가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들이 매일 매 호송대마다 반복됩니다. 드론 하나의 공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호송대가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그 불확실성이 계획에 들어옵니다. 크림반도는 아직 러시아가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일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2014년 이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전략적 자산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흑해 재해권의 거점이었고 우크라이나 남부를 압박하는 발판이었고 세바스토폴에서 출격하는 해군력의 토대였어요. 헤르손, 자포리자, 흑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과 레이더 네트워크가 반도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크림반도에서 작전을 지원하면 러시아 본토에서 매번 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크림반도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쪽을 압박하던 공격적 플랫폼에서 내부를 지켜야 하는 방어적 지무로요. 보급로를 지키고 내부 방어망을 유지하고 주민 불만을 관리하는 동시에 전선을 지원하는 기지로 기능해야 합니다. 두 곳을 동시에 지키는 군대는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세바스토폴의 흑해 함대는 이미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함대 전력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기능을 잃었거나 다른 항구로 이동했어요. 육상 보급 사슬까지 불안정해진다면 해군 기지로서의 기능도 함께 흔들립니다. 공격 플랫폼이었던 곳이 방어가 필요한 짐이 되는 전환. 이게 지금 크림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크림반도의 미래가 결정되는 방식은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장면이 아닐 겁니다. 한 번의 극적인 상륙 작전도 대규모 지상 공세도 아닐 수 있어요. 더 현실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매일 드론이 뜨고 매일 도로 위 어딘가에서 불이 납니다. 반도 안의 레이더, 공항, 항구, 지휘 시설에 압박이 쌓입니다. 그 누적이 어느 지점에서 임계점을 넘느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산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크림반도의 운명은 수백 번의 작은 드론 타격이 누적됐을 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림반도는 한 번의 대형 폭발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백 번의 작은 칼집으로 러시아의 요새가 안에서부터 고립된 기지로 바뀐다면 그건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지도 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 것으로 남아있더라도 실제 전장에서 군사적으로 기능하는 크림반도와 그렇지 않은 크림반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한국에게도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론으로 상대의 보급사슬을 체계적으로 끊어내는 이 전술은 앞으로 모든 분쟁에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도 동아시아 해상 분쟁에서도 누군가 이 방식을 쓴다면 어떻게 될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이 그 답의 실험실입니다.
한국군이 드론 전쟁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후방 보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이유가 크림반도에 불타는 도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M14 회랑을 더 강하게 압박할까요? 아니면 크림 내부의 공군기지와 지휘시설로 무게중심을 옮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